동학에 대해서 봅시다. 동학은 1860년 철종 11년에 최재우라고 하는 경주 지역 출신의 몰락 양반이 만든 신흥 종교예요. 만들게 된 까닭은 최재우가 일단은 강의했을 때도 얘기했겠지만 몰락 양반이라 그랬지. 신부는 양반인데 집안 자체가 폭삭 주저앉았어. 그래서 무너진 가세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떠돌이 장수를 하고 있었던 시절에 어떤 고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19세기 세도 정치, 과한 세금 수치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의지할 게 필요하다 보니까 많이 종교를 많이 따르기 시작하거든. 근데 백성들이 막 십자가 차고 다니고 막 예수님 찬양 하면서 찬송가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재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얼마나 조선 땅에 백성들을 위한 종교와 학문이 없으면 양키들의 종교나 따를까라는 생각에 천주교를 뭐라고 불렀지?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 그 서학의 반대 개념으로서 동학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럼 일단 1대 교주가 누구야? 최재우야. 경주 지역 출신의 몰락 양반. 자, 그럼 이 최재우가 만든 동학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나열을 해봅시다. 일단은 시천주 사상을 갖고 있어요. 시천주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천주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종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천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나라가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데 사람인 안내 하늘천, 이거를 인내천 사상이라 그래. 우리가 받들어 모시는 임금님과 양반 안에도 하늘님이 계시고 저 천박과 백정과 노비 안에도 하늘님이 계시다라는 소리야. 이 말인즉슨 다 뭐한 존재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다. 그런 신분제 질서를 강조하는 조선 사회에서 평등을 강조한다. 이 종교는 타답을 받아 안 받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항상 여기 애들이 이제 구호할 때 내거는 구호가 있어.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구호가 있어요. 이거는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나라를 잘 보살펴 주셔서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폭구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폭정정치 찌든 백성들을 구제해 주셔서 자, 이 두 개는 동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재우가 동학 경전 만드는데 동경대전이라고 있어. 그 동경대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교리 중에 하나가 보고감민하고 제폭구민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는 자세히 알 필요 없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겠냐? 그럼 윤리와 사상 문제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용어 나오면 동학 분류만 하라고. 됐어? 오케이. 근데 이제 1860년대에 최재우가 이 동학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 만들자마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입교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세가 많이 확산이 된 거야. 그리고 최재우는 1864년에 갑자기 장날에 장터에서 예언을 하겠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최재우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최재우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1864년 올해 갑자년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정확하게 천지가 개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막 혼란에 도가니 그거 들었어? 동학의 교주 최재우가 올해 지구가 멸망한대. 씨발 돈 저축 왜 존나 써? 하면서 막 이제 사회가 문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때 실권자가 대원군이었거든. 대원군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내미 왕 만들어 놓은 지 2년도 안 됐어. 근데 어떤 미친 새끼가 이상한 소리 짓거려갖고 막 백성들 막 혼란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원군은 그 새끼 잡아와 해서 잡혀온 게 최재우야. 그래서 1864년 대구 지역에서 혹세무민의죄로 최재우가 처형돼요. 혹세무민의죄는 뭐냐면 헛소리를 짓거려 세상과 백성을 현혹시킨 죄라는 의미야. 사실 최재우가 처형되기 전에 동학의 교리를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 경전 2개를 만들고 있었는데 첫 번째 경전이 동경대전이야. 근데 이거 완성 못하고 죽었거든. 그래서 최재우가 죽고 나서 2대 교주인 최시영 선생님이 이거를 완성해요. 그래서 이제 최시영 선생님의 업적 얘기할게. 2대 교주 동경대전을 완성했다. 최재우가 쓰다만 동경대전은 한자로 저술되어 있다. 이 말인 즉슨 한자로 저술되어 있다는 건 어떤 신분에게 교리 전달의 목적이야? 양반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용담유사라고 하는 동학 경전을 만들다가 마셨는데 죽어가지고 이 용담유사는 한글로 적혀져 있어요. 그럼 이 말인 즉슨 한글로 적혀져 있으니까 어떤 신분에게 경전 교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 서민과 아녀자. 자, 그리고 체계적인 전도 활동을 위해서 포접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지역을 포구역과 접구역을 나누어서 이 포구역에 동학 교인들과 전도 활동을 담당하는 전도사를 포주, 그 다음에 접구역은 접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쉽게 예시를 드릴게요. 여기 송천동이잖아. 송천동을 포라고 부르는 거야. 송천포. 그리고 거기 전체적인 전도 활동 담당하는 전도사님을 포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 거기 에코시티라는 동네가 있잖아. 에코시티 접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접구역에 전도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을 접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체계적인 교세 확산을 위한 전도 조직을 만드니 이걸 포접제라 그래.
자, 여기에 대한 노력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백성들이 서양인들과 일본 애들의 수탈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7, 80년대 동학의 교세는 크게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들이 하고자 했었던 교조 신원운동이 시작되게 된 거야.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억울하게 죽은 일대 교주 최재우의 죽음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사죄를 표방하고 최재우의 신원을 복구시켜달라는 시위예요. 이해됐어? 자, 이거 많이 하기 위해서 교세가 많이 확산돼야 됐어. 70, 80년대 최시영이 이런 일을 한 거야. 자, 90년대는 어느 정도 교세가 확산되다 보니까 교조 신원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어. 1단계 1892년에 너네 집 삼례에서 집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삼례 집회라고 얘기해. 그러면 왜 동학 교인들이 하필 삼례 지역을 집회 장소로 정했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삼례라고 하는 곳은 전라도하고 충청도를 왔다 갔다 하는 핵심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야. 유동인구 많아 적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전달받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례 집회에는 동학 교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합세했다는 특징 갖고 있는데 동학 교인들은 뭘 외쳤겠냐? 억울하게 죽은 일대 교주 최재우의 신원을 복구해 주세요. 교주 신원 운동한 거야. 자, 일반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삼례 지역에 모여서 우리 고을에 썩어빠진 탐관오리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 좀 어떻게 좀 조져주세요. 탐관오리 처벌을 요구를 했대요. 근데 지방 삼례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중앙에 있는 나라님이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너무 멀리 있잖아. 멀리 있어서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지? 가까이 가서 귀에다 때려 박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단계 집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1893년 3월 달에 있었던 복합상소운동이에요. 손병희를 중심으로 동학교인 40명이 상소문을 들고 경복궁 앞으로 가요. 그래서 경복궁 앞에서 상소문 쫙 깔아놓고 샤우팅 운동한 거야. 자, 이거를 복합상소운동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들이 외쳤던 거 첫 번째 교조신원운동. 억울하게 죽은 일대 교주 최재우의 신원을 복구해 주셔서 이거를 요구를 한 거야. 자, 그리고 외쳤던 거 두 번째 척외양창이에요. 외놈들과 양이들을 배척하시고 의로움들 바로 세우시옵소서 이걸 요구한 거야. 바깥에서 저 구호를 중심으로 막 계속 샤우팅 해대니까 고종 시끄라. 그래갖고 이제 고종이 사람을 보내서 니네들 살고 있었던 지역 돌아가서 하던 일 하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조치해줄 줄 알고 지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봉기한 게 보은에서 봉기해서 보은 집회예요. 충청도 보은이 동학의 수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회가 있게 된 거야. 이 보은 집회 역시 민간인들도 대거 합류하게 된 거지. 그래서 무려 시위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만 2만 명이 육박했댄다 야. 자, 이때 2만 명이 집에서 이쑤시개 하나만 들고 나면 다 뭐가 돼? 폭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 커. 그래서 고종이 큰 위협을 느낀 거야.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홍계훈에게 관군을 내려줘서 이들을 진압하고 와라 명령을 내린 거지. 홍계훈은 보응하면 기껏해야 농민들 한 300여 명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거야. 아니 근데 시부랄 거 2만 명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대치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집회하고 있는 3월과 4월이 농민들 뭐 하고 있을 시즌이야? 모내기 시즌이야. 농사 시작해야 될 시즌이라고. 계속 집회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농민 대표자들이 홍계훈을 만나서 충청도 관찰사 이 새끼는 해도 너무한 새끼니까 이 새끼 하나만 조져주셔. 그럼 우리 깔끔하게 해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홍계훈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지.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합의. 이렇게 해서 충청도 관찰사 하나만 조지고 끝나요. 이 집회는. 여기서 중요한 건 동학인들과 농민들이 나름 막 자기들이 막 요구할 거 있어갖고 막 요구하는 집회가 한 3차례 있었단 말이야. 이거 교조신원운동. 그럼 이들이 원하는 최재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사죄, 그 다음에 최재우의 신원복구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탐관오리 한 놈만 처벌됐지 전국에 있는 탐관오리 처벌됐나요? 외놈하고 양놈이 양이들을 몰아냈나요? 그래. 그래서 이 울분이 계속 안 풀리고 쌓여서 1894년 1월 달에 정읍에 있는 고부현에서 터지게 된 거야. 바로 이 사건을 고부밀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일단 이 고부밀란의 직접적인 배경 얘기할게. 고부군수 조병갑이라고 있어. 이 조병갑의 횡포 때문에 그래. 조병갑의 횡포. 이 조병갑 이 녀석은 사실 고부군수가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 임실군수로 발령받은 사람이야. 근데 자기 인맥하고 돈줄 총동원해가지고 고부현 군수로 발령받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조병갑이는 이 고부 지역에 유독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냐? 이유가 전라도가 이때 당시 53개 지역이란 말이야. 그 53개 지역 중에 가장 많은 생산량이 나오는 곳이 고부현이야. 그러니까 뭐 하기 좋아? 뜯을 게 많아. 그럼 여기는 왜 생산량이 많이 나오냐? 태인천, 고부천, 정읍천, 천이 3개나 흘러. 물이 많다 보니까 또 땅도 좋아. 비옥하고 기름지단 말이야.
생산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조병갑이가 자기 재산의 약 반절 정도로 투자해서 고부군수 자리에 발령을 받았단 말이야. 자, 수취권을 갖고 있네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 본전만 뽑아. 본전 이상을 뽑아 먹어. 본전 이상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제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징수하고 어린아이한테도 군포를 징수하고 심지어 뒷간 똥 한 번 쌀 때마다 똥세를 걷는 이런 만행을 보여요. 자, 그리고 고부 사람들 동원해서 이때 어떤 저수지 하나를 짓게 되는데 이 저수지가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부연이 생산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고부천, 태인천, 정읍천 동시다발적으로 흐른다 그랬지. 이 천 한가운데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만석보 요역에 동원됐던 농민들이 마침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만석보 공사 잘 되고 있나 시찰하러 나온 거야. 그래서 요역에 동원되고 있는 어떤 고부 농민이 하나 물어본단 말이야. 군수 나으리 우리 지역은 애당초에 물도 많고 저수지도 많은데 뭐더러 저수지 하나 더 짓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이렇게 얘기해. 니들 가뭄들 때 대비해서 만석농사 지어주겠다는 의미로서 저수지 하나 지어주는 게 뭐가 불만이야? 그게 닥치고 지어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 자, 근데 이게 태인천, 고부천, 정읍천 가운데 있어요. 자, 이 순간 물길을 다 막아버려. 그리고 앞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고 싶으면 자기한테 수세 내려. 물세 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빡둔 거지. 하늘에서 내리는 물마저 세금을 매기면 우리 어떻게 산단가.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좀 이건 교과서 바깥의 이야기인데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 이해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조병갑이가 1893년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 되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효심에 친부를 조문하는 조문 비석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지 효심에 만들고자 했으면은 지 돈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지? 그게 진짜 진정한 효도죠. 근데 또 지 돈 쓰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고부 사람들한테 삥 뜨고갖고 아버지 조문 비석을 마을에 하나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조병갑이 밑에 있는 따까리들 이방 아전들이 가봐야 그림자만 보여도 백성들이 다 돈 숨겨놓는단 말이야. 안 거쳐져. 그래서 조병갑이 생각에는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 고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인기 있는 사람 전창혁이라고 있어.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고부 사람들한테 돈 걷고 다니면 많이 거쳐지겠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전들은 전창혁 집에 가. 그래서 전창혁 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며칠 전에 우리 고부 군수께서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는가? 부친을 조문하는 그 효시마에 그 마을에 비석 하나 만들고자 하니 당신이 돈을 걷어줬으면 하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전창혁은 이 얘기 듣자마자 개빡 돌아. 아니 니네들이 쌀 다 가져가갖고 처자식 먹일 쌀도 없는 판국인데 이 고부 사람들이 당신 비석 만든다고 낼 돈이 어딨어? 하면서 이게 역정을 낸 거야. 그래서 아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전창혁을 멱살 잡고 관아에 끌고 와요. 그리고 고부군수 조병갑 앞에다가 패대기 친단 말이야. 이자가 군수 나으리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조병갑이 이 소리 듣고 내 명령 거역했어? 그럼 존나 때려 하고 이제 곤장 졸라 쳐맞고 있었다고. 근데 이 전창혁이 곤장 맞고 있을 때 그 전창혁 친아들이 전몽준이야. 아버지가 끌려가서 관아에 조병갑한테 곤장 맞고 있다는 소식 듣고 관아로 이제 간단 말이야. 관아문이 열렸는데 아버지가 곤장 맞아가지고 고관절이 다 부셔져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은 엉덩이 다 터져서 나온 거야. 가난한 전몽주는 아버지의 터진 엉덩이에 풀떼기 되는 거밖에 못했고요. 결국엔 엉덩이가 제대로 소독이 안 되었고 엉덩이부터 썩기 시작해. 그리고 이 썩은 게 온몸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거든. 자, 이렇게 해서 곤장 맞아서 장독을 맞아 죽었다 그래. 장 맞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잃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부를 잃었던 전몽주는 자신의 친구 손아준과 김계남과 함께 동학에 입교한 뒤 자기 집에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밀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병갑이를 때려잡기 위해서 사람을 긁어모기 위한 문서 통문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마침 전봉진 옆에 밥사발이 놓여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밥사발에 잉크를 땅땅 찍어서 빵 찍으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 그리고 주동자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옆에 딴 통문의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야. 오늘 저녁 조병갑이를 효수할 것이니 조병갑이를 죽이고 싶다 하는 고부 사람들은 저녁 7시까지 고부 말목장터로 모이시오. 이렇게 해서 통문 만든 거야. 그래서 이 통문 이름이 밥사발로 제작된 통문이라 해서 사발통문이라고 불려지는 문서예요. 이렇게 해서 각 교주들과 각 방문 이제 시장에 방문으로 붙여놓은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 통문 내용을 보게 됐고 드디어 오늘 저녁 조병갑이를 때려 잡는구나 라는 생각에 저녁 7시에 말목장터에 무려 고부 사람 1000명 정도가 모이게 돼. 그러니까 대략 1000명은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고부의 남자들은 다 모인 거예요. 여자하고 애들 빼고. 자, 어찌됐든 간에 고부 말목장터에 저녁 7시에 장날도 아닌데 사람들이 1000명이나 모였대. 곡괭이를 들고. 조병감이 이 소식을 듣게 돼. 고부 관아에서. 딱 봐도 오늘 밤 최종 주인공은 누구야?
자기 아니야 말 타고 바로 전주 가명으로 도망가서 조병가비는 때려잡지는 못했지만 이 농민들은 고부 관할을 습격해서 조병가비를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에게 세금을 갈취하고 못 살게 굴었던 아전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가 뺏었던 모든 재산을 본래 주인에게 나눠줬으며 만석보 저수지나 허른 등 이렇게 밀란을 성공하게 된 거야. 그리고 임술농민분기 사건 이후에 항상 이렇게 밀란이 일어난 지역에는 당신들 밀란 왜 일으키셨어요? 저 진상조사 목적으로 진상조사단 누가가 안핵사가 파견되는 원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핵사, 장흥부사 직책에 있었던 이용태가 고부 지역이 왜 밀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는지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로 파견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용태는 씹보수 꼰대 새끼야. 신분제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평등을 강조하는 동학 교인들은 전부 다 폭도야. 그리고 이 동학 교인의 핵심 인물인 전봉준의 선동에 따라서 같이 밀란이 일으킨 고부 사람들도 폭도 새끼니까 전부 다 죽여야 돼 라는 선입견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이용태 밑에 있는 관군들이 고부 사람들한테 가갖고 잠깐 조사할 게 있으니 따라오시지요. 뒷산 끌고 가갖고 조용히 총으로 쏴서 죽인 거야. 그리고 그 시신도 제대로 매장도 안 하고 고부 뒷산에 널브러 놓은 거지. 그래서 다음날 고부 사람들이 도라지나 치킬라고 뒷산 딱 올라갔는데 뭐 며칠 전에 끌려간 내 부모하고 형제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거 딱 보고 나서 이제 고부 사람들 빡 돌아버린 거지. 나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어. 근데 안 들어줬잖아. 세 차례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한번 낫을 한번 뽑아봤거든. 자기한테 좀 이제 신경 써줄 줄 알고 조선중앙정부가. 근데 신경 써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폭도 반역 죄인으로 엮어가지고 우리들을 막 숙청하려고 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씹어먹을 조선 정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1894년 4월 달에 1차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게 되었다. 그래서 1차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어떻게 되냐면 반봉건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건이라고 하는 거는 신분제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적 같은 조선 정부의 중앙 행정 체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거야. 이런 성향에 따라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당시 전라도에 있는 농민들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봉기를 시작한 장소가 무장과 백산 지역이라 이 첫 봉기 시작을 무장 백산봉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전라도 농민들이 모이게 돼요. 근데 고부 밀란 때는 1,000명이었고 이때는 4,000명이야. 규모가 4배가 증가했지. 그러면은 총사령관이 필요하겠네. 총사령관으로 발탁된 사람이 누굴까요? 고부 밀란을 주도했던 전봉준이에요. 그리고 이 전봉준은 많은 숫자의 농민군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4가지 규율을 정한단 말이야. 이게 전봉준이가 1차 동학농민 운동 때 반포한 4대 강령이야. 자, 문서 구분하자. 사발통은 고부 밀란, 4대 강령 1차 동학농민 운동인 거야. 4대 강령이 뭔데요? 농민군의 기본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규율 같은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 목적은 이렇게 적혀 있어. 이 세상을 부정부패하게 만든 여흥민가의 핵심적인 인물 명성황후를 창덕궁에 가서 때려 죽인다. 이게 목적이야. 그럼 얘네들의 최종 목적지는 한양이겠네.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규율.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봉기한 농민군이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이웃집에 물건을 약탈하거나 가축을 도륙하는 자는 농민군에서 탈퇴 조치시킨다. 최소한의 규율 같은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4대 강령을 작성하고 이들은 어디로 진격을 하게 되냐면 전라남도 방향으로 진격을 해요. 전북에서 봉기한 농민들이 전라남도부터 내려가. 생각해. 목적지는 북쪽의 한양인데 왜 남쪽으로 내려갈까? 굿! 양각 잡힐까 봐요. 뒤에 있는 관군 소탕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야지.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라남도로 내려가려면 정읍과 고창을 건너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당시 전라도 관찰사, 전라감사 김문현이는 자기 고을에서 봉기한 이 농민군 애들이 전라남도 타 지역으로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기 인생 망가지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든 전라남도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관군을 내려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농민군하고 관군이 처음으로 맞닥뜨려서 싸우게 돼요. 이게 정읍에서 벌어진 4월 7일 황토현 전투 사건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이때는 음력 달력 쓰니까 음력 달력 기준이에요. 4월 7일. 자, 당시 정읍 황토현이라는 고개가 있는데요. 가봤어? 아니, 뭐 그냥 뭐 이렇게 생겨서 뭐 골짜기 같이 생겼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썰매 같은 거 많이 타고 놀았어요. 정읍 사람이라 맨날 현장 체험 와서 황토현으로밖에 안 가요. 13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존나 많이 갔어요. 이제 질려요. 내비 없이도 갈 수 있어, 걸어서. 자, 아무튼간 이 황토현이 경사가 가파른 고개야. 자, 이날 저녁에 광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농민군의 수장이었던 전봉준은 필히 광군 애들은 농민을 무시할 거라고 하는 계산이 섰던 거야. 그래서 농민군한테 옷을 벗으라 그래. 그리고 지푸라기 갖다가 허수아비 인형을 이렇게 쫙쫙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농민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집모자를 이렇게 씌워요. 허수아비 인형에. 그리고 농민들은 이 주변에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야. 자, 광군은 저녁에 들이닥치게 돼요. 황토현 고개로.
자, 전라감사 김문현이가 보낸 광군의 사령관은 이때가 밤한개가 자욱했거든. 저 멀리서 보는데 농민군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실루엣이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광군 사령관은 이렇게 판단한 거야. 역시 농사 짓는 새끼들이야 일찍 처자는 버릇이 있구나. 진격 명령을 내린 거지. 그래서 화성총으로 무장한 광군이 딱 들어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허수아비 인형이었고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아. 함정이라는 걸 인지되는 순간 전봉준이가 공격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 이와 동시에 사방팔방에서 농민군이 죽창을 던져서 이들을 소탕을 해요. 그래서 이 광군이 갖고 있는 화성총까지 파밍해서 전라남도로 내려가. 자, 그러면 이 농민들이 처음으로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어? 전라북도를 지키는 광군하고 싸워서 이긴 전투. 이게 농민군 입장에서 첫 승리죠. 그래서 4월 7일 황토현 전투가 있었던 바로 이날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돼요. 됐어? 자, 정읍이 함락되게 됐고 고창, 무장, 무안, 나주까지 다 함락이 돼요. 영광까지. 나주가 함락됐다는 건 전라남도 전체가 넘어갔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든 전라도를 지켜야겠죠. 근데 지방군 갔다가 안 되니까 이제 고종은 명성황후하고 고종은 중앙군을 내려보내요. 지방군이 강하겠냐? 중앙군이 강하겠냐? 당연히 중앙군이 강하겠죠. 이 중앙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도 경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도를 지키는 경군을 상대로 농민군은 싸워야 될 운명이야. 자, 이렇게 해서 4월 23일 날 장성 황룡천 전투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황룡천 고개 쪽으로 홍계훈이가 이끌고 있는 경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 근데 문제가 이 경군이 일본에서 무기 하나를 구입했대. 회선기관포라고 해가지고 화승총은 사정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 단거리 총이야. 방패수 뚫기 위한 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총처럼 그렇게 장거리 총은 아니라는 소리야. 걱정할 건 없죠.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 새로 구입해온 회선기관포는 화약과 총알에 다량 넣고 돌리는 레버가 있거든. 그거 이렇게 돌리면 따다다다다다다당 나가는 개틀린건이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클까 걱정이 됐었거든. 그래서 전봉준하고 농민들이 회의를 했었어. 근데 어떤 농민 하나가 아이디어를 딱 낸 거야. 장태를 한번 이용해보자. 그리고 이 장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업으로 닭 한 마리씩 기르거든, 농민들이. 그걸 시장에 운반을 해서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닭이 온갖 난리 부르스를 치게 되면 닭이 이제 찢겨지잖아. 날개 쪽 같은 게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지. 대나무가요, 부드럽고 탄력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막 별 지랄을 해도 뭐 나무에 베거나 뭐 그런 일은 없단 말이야. 대나무로 만든 닭 케이지 이런 거를 이제 장태라 그래. 거기다가 화성총을 빵 쏴보니까 대나무의 탄력성으로 인해 갖고 총알이 탕 튕겨져 나가거나 박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장태를 사람 크기만큼 수백여 구를 만들어. 그리고 이제 황룡촌 중턱에서 회성기관포하고 대포를 쏴대면서 경군이 일제 사격을 하기 시작하거든. 자, 아래쪽으로부터 농민들은 장태를 방패막 삼아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해. 주문을 외우면서 시천조 만사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장태에 의해갖고 화성총 총알이 다 튕겨서 나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장태라는 도구를 통해서 중앙국 경군을 깨부시고 이들이 갖고 온 화성총과 대포, 그 다음에 회성기관포까지 파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자, 전라남도 나주가 함락됐으니 전라북도의 중심지를 공격을 해야겠네. 전북의 중심지는 전주죠. 이렇게 해서 전라감사 김문현이가 있는 전주성으로 일제 농민군들을 진격을 하게 되는데 전라감사 김문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중앙군 경군도 깨진 와중에 전주성에 있는 광구 갖다가 어떻게 막아내. 전주성에 있는 모든 고을에 불을 질러버리고 서울로 도망쳐요. 그래서 이 전주성은 무혈 입성하게 돼요. 나주하고 전주가 넘어갔다. 전라도 전체가 넘어갔다. 근데 문제는 이 전라도가 최대 곡창지라 조선 정부의 세금의 예산의 3분의 1이 나오는 곳이야. 그럼 이 말이 즉슨 전라도에서 세금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이제? 안 올라온다. 나라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야. 하지만 조선 정부는 나름 농민군의 반란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긴 했거든. 광군 내려보내는데 깨졌잖아. 황토현 전투에서. 그래서 안 돼갖고 중앙군 내려보내는데 황용촌 전투에서 깨졌잖아.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제 딱 하나의 방법밖에 안 남아있다고 생각한 거야. 청나라 오빠한테 다시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명성황후는 청나라 오빠 도와줘.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 개입할 명분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지.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충청남도 아산만에 청나라 군부대 3,000명이 상륙을 하게 돼요. 농민군 토벌을 도와주겠다라는 거지. 기억나? 갑신정변 결과로 청과 일본이 텐진조약 체결한 거? 일본한테 뭐 해줘야 돼? 군사 개입한다고 보고해야 되지. 국제법상. 그래서 청나라가 알려준 거야. 야, 일본 새끼들아, 우리 농민군 토벌 명목으로 충남 아산만으로 들어가. 근데 일본은 정확하게 딱 10년 지난 시점이야. 텐진조약으로부터.
그 10년 동안 모든 청일전쟁에 대한 준비를 다 끝냈어요. 이번 기회에 농민군 토벌해주겠다는 명목하에 일본군까지 한반도에 주둔시켜 청나라하고 전쟁을 통해서 청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강점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3천 명의 군부대를 이끌고 충남 아산만에 상륙을 하게 되거든. 일본 애들도 갑자기 농민군 토벌을 도와주겠다고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상륙작전을 인천에서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시마 요시마사라고 하는 육군 장교를 중심으로 2배에 해달하는 7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인천항에 상륙을 하게 돼. 자, 그럼 여기서 상륙 지점만 봐도 이들의 온 목적을 알 수가 있어. 충남 아산만, 여기는 전라도 바로 위야. 최전방인 거야. 농민하고 싸우는데. 이들의 상륙 목적은 뭐냐? 조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농민군 토벌에 있어. 그런데 인천은 전라도하고 졸라멀리 떨어져 있죠. 한양하고 가까운 항구 도시죠. 여기에다가 7천 명이나 되는 일본군이 상륙을 했다. 한성 점령이 목적인 거야. 얘네들의 목적을. 자, 이렇게 해서 청일전쟁의 분위기가 대두되게 되자 조선 정부는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아. 그럼 청일전쟁 전쟁터는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주성에 있는 농민군의 수장이었던 전몽준에게 손을 벌려요. 야,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전쟁터 되게 생겼다. 우리 화해하자. 전몽준 역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봉기를 한 거지. 청일전쟁 전쟁터 만들려고 봉기한 건 아니란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전주성에서 관군과 농민군들이 화해 약속을 하게 돼. 이게 전주화약 사건이야. 그러면은 관군이 먼저 손을 벌렸으니까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전몽준과 농민군은 부패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개혁안 12가지입니다 해서 개혁안 올린 게 패전개혁안 12개 주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사료 강의할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 그러면 이 패전개혁안 12개 주문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이 개혁안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추진기구 하나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나라 정부가 만든 개혁 추진기구 이름이 뭐냐면 교정청입니다. 교정청. 근데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만들어줬는데 농민군 입장에서 신뢰가 강한가? 안 간단 말이야. 또 옛날에 삼창 이정청 때처럼 관청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계약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농민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전라도의 53개 구현을 장악한 상황이니 전라도 내에서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자치 개혁기구를 만들어서 알아서 개혁을 하겠대. 전라도 지역 안에서만 허용해달래. 그래서 정부는 일단 청일전쟁만 막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서 하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자치, 전라도 개혁기구, 집강소가 전라도 지역이 총 몇 개라 그랬지? 53개. 그래서 지역별로 하나씩 설치돼서 53개가 설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집강소 개혁기구를 중심으로 전라도 내에서만 개혁이 이루어져서 완벽한 민주사회가 돼요. 여자들이요.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때리고 가정폭력범이어도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어. 조선법이 그랬어. 전라도 내에서만 집강소 개혁 덕분에 이혼 소송 가능해져요. 여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죠. 자, 그리고 노비들이 죽창 끌고 와가지고 양반의 모가지에 죽창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 해방시켜. 노비문서 다 소각시켜. 그러니까 양반들은 겁나갖고 노비문서를 싹 다 소각시켜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져요. 전라도 내에서만. 집강소의 영향이죠. 그러면 일 다 일단락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청하고 일본 필요 없지?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청하고 일본 대표한테 도와주러 오신 거 참 감사하지만 이 농민하고 화해 잘 됐어요. 이제 당신들 돈 필요 없어요. 이제 꺼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청나라는 아쉽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짐 싸고 있는데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역 같은 거지. 계속 농민하고 싸워야 자기들이 뭔가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은 왜 화해하고 지랄이야. 1894년 6월 21일자를 기점으로 고종과 명성황후가 살고 있는 경복궁을 갑자기 공격해서 여기를 점령한 뒤 고종과 민비를 인질로 잡아요. 그리고 이틀 후인 6월 23일자를 기점으로 충남 아산만에 정박되어 있는 청나라 함대가 일본 군함에 의해서 선제 공격당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인 청일전쟁이 동학농민운동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 북한 지역에서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당한 거는 북한 땅, 평안도, 함경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던 거야. 황해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다음에 7월 27일 아시마 요시마사라는 육군 장교가 우리나라 경복궁에 들어오니 뭐라고 얘기하냐. 신하들 앞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족성 장체가 우둔하여 아직도 제대로 된 근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가 못했대. 이번 기회에 한양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됐으니 일본 군부대가 조선의 근대개혁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해. 자, 이렇게 해서 일본 멋대로 갑자기 우리나라 근대개혁이 진행이 돼. 1차 가보개혁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만행을 농민들은 가만히 참고 있어야 돼? 어떻게든 이런 걸 막아내야겠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강점하려고 드는 거잖아. 청일전쟁 전쟁터 만들었고, 그지?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배경 삼아 농민들이 다시 재차 봉기. 이게 2차 동학농민 운동 사건이에요. 9월 달에 봉기야.
됐어? 대도수는 몰라도 돼요. 교과서에 없어요. 대도수는 뭐냐면 직강소의 개혁을 총괄 지도하는 최고 지도기구야. 전주에 있어요. 몰라도 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써놓은 거야. 선생님도 투머치하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됐어요? 자, 2차 동학농민 운동의 성격은 반외세 있어. 반외세. 자, 외세 뭐야? 외세 누구를 몰아내자? 일본 새끼들을 몰아내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반봉건 성향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 반외세야.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줄게. 1차 동학농민 운동은 남접 세력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학농민 운동이야. 선생님, 남접이 뭔데요? 자, 잘 들어. 전라도가 남쪽에 있죠. 충청도가 북쪽에 있고. 자, 여기 전라도에 있는 동학 교인들을 남접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접의 우두머리는 전몽준이었고요. 충청도를 북접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충청도에 있는 동학 교인들을. 거기 우두머리 이대교주 최시영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북접과 남접 세력이 사이가 안 좋아. 이대교주 최시영이가요, 전몽준 진짜 혐오하고 싫어하거든요. 이유가 순수한 동학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밀란을 일으키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동학의 성질을 더럽히는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1차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딱 들었을 때 최시영이는 전봉준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기까지 보낼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충청도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1차 동학농민 운동은 전라도 사람들만 한 거야. 이해됐어? 자, 근데 2차 동학농민 운동은 우리나라는 신기한 게 지역감정 아무리 심해도 벌써 어떤 나라가 옆에 붙으면 지역감정이 해소되고 단합이 되죠?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2차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때는 전라도 세력인 남접 세력과 충청도 세력인 북접 세력이 하나가 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자, 충청도하고 전라도 농민들 무려 20만 명이 논산에 집결을 하게 돼요. 자, 이 20만의 농민군은 나라를 수호하고자 한양으로 진격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주 우금치 언덕을 점령하고 넘어가야 유리해. 그래서 이 공주 우금치 언덕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 우금치 언덕의 뜻이 뭐냐면 소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언덕이에요.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자, 그리고 농민군들이 이쪽으로 올 줄 알고 관군과 일본 연합군은 우금치 언덕 준턱에서 회선기관포 수십여 대를 설치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 우금치 언덕을 넘기 위해서 전봉준은 농민군과 함께 총 일주일 동안 50여 차례 공세를 퍼붓게 되는데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전봉준이가 물어봐. 밑에 있는 부관한테 몇 명 남았느냐? 이러니까 500명밖에 안 남았대요. 20만 명 중에 500명 남고 여기서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태가 전라도가 두 집 건너 초상집이었어요. 사람들 하도 많이 죽어갖고 남자 씨가 말랐어. 다 여자들밖에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 죽어서. 그래서 기껏해 500명밖에 안 남았으니 태인성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일본군 애들이 태인성까지 공격이 들어오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기껏해야 몇 명 안 남았다. 그래서 전봉준은 몇 명 안 남은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해산 조치를 시키고요. 자신을 잘 따른 호위무사 2명과 함께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친구 김경천이 살고 있는 순창으로 가요. 그리고 이 김경천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김경천이 여느 날처럼 밭일 나가기 위해서 집신 메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민족의 영웅이자 자기의 친구였던 전봉준이가 자기 집 문 앞에 딱 있었던 거지. 이거 봉준이 아닌가 해갖고 이제 김경천이가 이제 방에 모셔. 그리고 이제 그 호위무사 2명과 함께 남자 4명이 술을 막 마시면서 담화를 해요. 밤 10시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술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김경천이가 재밌게 이제 술을 마시다 보니 술이 다 떨어졌으니 이웃집 가서 술을 더 받아옴세 하면서 문 열고 나가는 거야. 호위무사 2명은 전봉준한테 이렇게 얘기해. 저 친구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를 밟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봉준이가 따라갈 필요 없네. 저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고향에서 같이 놀던 중마고 올세. 믿을 만한 친구일세. 하면서 따라가지 말라 그래. 그리고 1시간 있다가 밤 11시에 갑자기 바깥에서 서걱서걱 인기척이 들려요. 그리고 바깥에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전봉준 너는 포위됐다 나와라. 관군한테 꼬발른 거죠. 전봉준 모가지에는 수많은 돈이 걸려 있었거든. 그 돈에 눈이 팔려 친구를 팔아넘긴 거야. 배신당했죠. 전봉준은 가슴 아파할 여유 없어. 칼 뽑고 뛰쳐나온단 말이야. 그때 뛰쳐나왔던 전봉준을 향해서 관군 하나가 화승총을 땅 쏘게 되는데 정확하게 허벅지에 적중돼. 그래서 들것에 실려가요. 네가 본교재 갖고 왔으면 그 사진 있는데. 그리고 전봉준 머리가요. 이게 상투머리가 아니에요. 자, 죄인들은 압송될 때요. 무조건 머리를 자르고 가요. 상투머리로. 그러니까 압송될 때 강제로 잘려진 머리. 그걸 아직도 전봉준 머리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봉준은 길게 이렇게 늘린 생머리입니다. 유생머리. 길게 딱. 자, 그래서 이제 형무소로 압송이 돼야 되는데 의금부로 일단 압송이 되는데 신기한 건 형무소에 있지 않아. 죄를 지은 죄인은 형무소에 끌려가야지. 거기서 수감돼야지. 이 사람 되게 특이하게 일본 공사관 지하실로 끌려가요.
그래서 당시 일본 공사가 오토리 케이스케라는 공사였는데 막 계속 며칠 동안 고문을 한단 말이야. 전몽준을 묶어놓고. 그리고 잠깐 고문 쉴 때 오토리 케이스케 공사가 지하실로 내려가고 얘기를 해. 친일로 전향을 해라. 일본 쪽으로 전향한다. 얘기만 하면은 너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전몽준이는 차라리 날 죽여라. 니네들 때려 잡기 위해서 봉기했는데 내가 어찌 니네 편에 쓰겠느냐 하면서 그 모진 고문을 다 버텼대요. 그래서 오토리 케이스케 자서전을 읽어보면 오토리 케이스케가 이렇게 얘기해. 이자를 적군의 장수로 만나서 그렇지 아군의 상관으로 만났으면 평생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릇이다. 존경한다라는 말을 남긴 거야. 그 계속 이제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으니 1895년 1월 달을 기점으로 고무밀란을 같이 일으킨 손아주 김괴남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짐에 따라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은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자, 의미부여할게. 자, 이 우금치 언덕에서 대부분 전라도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지. 그때 시신이 됐던 부모의 모습을 봤던 자식들이 성인이 된 나이가 된 시점이 정민년이에요. 그때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고 우리나라 행정권이 박탈됐으며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됐죠. 부모가 했던 것처럼 나라를 지키고자 총칼 폭탄을 들고 의병이라는 이름하에 나라를 지키고자 싸웠어요. 물론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학살됐죠. 이렇게 해서 죽은 부모의 시신을 봤던 자손들이 성인 나이가 된 시점이 1919년 김인현 3.1운동 때 부모가 했던 것처럼 한쪽 손에 김이독립선언문과 한쪽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자식이 성인 나이가 됐을 때 광복을 맞이하게 됐고 북한 괴뢰도당의 침입에 맞서서 후손들의 꿈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참전용사 세대가 돼요. 그리고 그 후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고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을 겪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했으며 그 후손이 촛불 집회와 비청명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을 탄핵한 우리 세대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민중혁명의 정신의 시작점이거든요. 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 다 끝났고요. 시험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저기부터 여기까지 순서 나열이요. 무조건이요. 특히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순서 문제 내면 애들 썰려요. 이거 막 바꿔버려요. 청일전쟁이 먼저 들어올까요? 경복궁 점령이 나중에 들어올까요? 먼저 처음 들어올까요? 순서대로야. 자, 중요한 전투 찝을게. 황토현 전투, 광군하고 싸워서 처음 이긴 전투. 황룡천, 경군하고 싸워서 승리한 전투. 공주 우금치 전투, 마지막 교과서상 마지막 전투죠. 네, 마지막 전투는 아닌데. 자, 여기까지 해서 끝. 자, 1차 가부기역 봅시다. 1차 가부기역.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 1차 가부기역은 보면은 동학농민운동 끝나고 나서 한 게 아니라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래서 요거 순서 문제 많이 내요, 선생님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교과서는 주제별 편차 아니라 동학농민운동 순서 끝나고 1차 가부기역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끝나고 하는 줄 알아, 애들이. 순서상. 이해됐어? 중간에 들어와? 1차하고 2차 동학농민운동 중간. 자, 일단 아시마 요시마사라고 하는 일본 육군 장교가 있는데 이 새끼가 옛날에 산타총 맞고 뒤지신 아베 내각 총리의 고조부대 되시는 분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양반이 조선 민족을 우둔해서 제대로 된 근대 개혁을 못했대. 그래서 일본군이 이번에 한성에 점령한 김에 해서 조선의 근대 개혁을 도와주겠대. 근데 문제는 일본 측이 북한 땅에서 청일전쟁하고 있어서 제대로 도와줄 수는 없대. 초안은 던져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초안을 바탕으로 누가 일본 대신 이 조선 땅을 근대 개혁하겠는가 하니까 누가 하잇 하면서 나온 거야. 그 양반이 조선 대신 김홍집이에요. 그래서 아시마 요시마사는 그 사람한테 정권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1차 김홍집 내각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럼 성향 자체가 뭐야? 친일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1차 김홍집 내각이 얼굴마담으로 세워놓은 게 흥성대원군이에요. 그럼 왜 대원군을 얼굴마담으로 세워놨냐? 일단은 민비 같은 경우엔 친청 성향의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 친청 성향의 사람을 얼굴마담으로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 그나마 정치적인 성향이 무단한 대원군이 차라리 나왔던 거죠. 일본 측에서도. 자, 대원군을 앞에다가 전면에 세워놓은 이유, 얼굴마담으로 세워놓은 이유 간단해. 일본 애들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남의 나라 와갖고 멋대로 개혁을 진행한대.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냐?
네가 뭔데 샹 하면서 들고 일어날 게 분명하잖아.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라고. 일본 애들이 멋대로 주도하는 개혁이 아니라 니네 왕족이 부탁해서 일본을 도와주는 입장인 거야 라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었던 거야. 자, 이렇게 해서 1차 기봉집내가 사람들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개혁 추진기구인데 이 군국기무처 들어가서 3달 동안 약 120여 개의 개혁안을 통과시켜요. 그럼 그 120여 개를 다 외워? 못 외워. 그냥 대표적인 것만 보는 거야. 자, 정치적인 개혁 얘기할게. 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연호가 제정되게 돼요. 정확하게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해. 개국. 연호가 뭔지 알죠? 연도를 부르는 기준이죠. 개국이라는 뜻은 나라를 열었다라는 의미야. 자, 1392년에 이성계 씨가요. 조선 건국해요. 그죠? 자, 그리고 가보년이 1894년이죠. 지금 가보기억이 있는 이 시점은 건국한 지 몇 년째 되는 해예요. 빼봐. 이게 오래 걸릴 일이야? 자, 그래서 이때부터 연도 어떻게 불러? 개국 502년 이렇게 연도를 세는 거야. 이해됐냐? 자, 근데 이 연호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자주 독립국가만 선언할 수 있지. 일본은 옛날 강화도 조약 때부터 조선을 어떤 국가화 시키려고 그래? 자주 독립국가화. 그래야 어떤 나라의 간섭을 아예 배제시킬 수가 있어?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일본 측은 야, 니네들이 강화도 조약 때 자주 독립국가로 선언했잖아. 그럼 자주 독립국가면 니네들만의 국기도 있어야 되는 거야. 동시에 연호도 있어야지. 그래서 이때 연호를 제정한 거야. 청간섭 배제가 목적이었던 거야. 이 연호 제정도.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일본은 이평군주정이란 말이야. 왕은 있으나 왕이 대부분 정치를 하지 않고요. 의회 내각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치 체제를 조선 땅에서 수립해주기 위해서 왕실과 정부 사무를 앞으로 분리하겠대요. 그래서 왕실 사람들은 그냥 왕실 일만 집중하시고 나란 일을 의정부에 있는 대신들이 다 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일본에 옛날부터 있었던 기관이었거든. 국내부라고 하는 기관이 이때 신설이 되게 돼요.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야. 정부 사무는 어디서 하나요? 뭐 옛날부터 회의기구가 있었죠. 의정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최고 행정회의기구인 의정부 밑에 6개의 집행부서가 있잖아. 이를 통틀어 6조라고 부르는데 이 6조를 체계화해서 8개의 부서로 쪼갠과 동시에 관청 이름을 조에서 아문체제로 변경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원래 6조 체제였을 때 나랏돈 재정 담당하는 관청을 호조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아문 체제로 관청 체제가 변경된과 동시에 이 호조의 이름이 탁지아문으로 변경이 되게 된 거야. 그래서 너가 사료 읽을 때 탁지아문 나오면 1차 가부기역에 관련된 사료다라고 봐야 돼. 자, 그리고 일본에는 근대 경찰 제도가 있어요. 일본의 근대 경찰 제도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청이 만들어져. 그게 경무청이야. 조선시대에 경찰 일을 담당했던 거는 포졸이에요. 포졸. 포도청에서 근무하는. 근데 신식 경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야. 그 경찰청 경무청이다.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일본 애들이 없애라고 해갖고 과거제 없앤 거예요. 이유가 일본 역사상 과거제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어. 이유가 굉장히 실리적이지 않은 인사제도라고 생각해서 그래. 아니 유학경장 암기 잘하는 거하고 실무능력 잘하는 거하고 이건 완전 별개 일이거든. 그러니까 재정부서에 공무원을 뽑고자 한다면 재정관리 능력과 수학 이런 걸 봐야 돼. 근데 유학경장 암기 테스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역 같은 시험은 쓸데기 없는 시험이야. 일본 역사상 이거 없었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거 개혁 주도했다 그랬잖아. 무의미한 과거제를 폐지하고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으로 인사제도가 진행이 돼요. 그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은 해당 부서에 대한 실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야. 이해됐니? 자, 경제개혁 갈게. 자, 조세를 이때부터 급납하기 시작해요. 자, 조세를 급납화한다는 거는 뭔 소리냐면 조세는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정량의 생산량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토지세를 말합니다. 급납화했다. 금으로 납부한 게 아니라요. 화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물로 납부했거든. 보이는 물건으로 쌀과 많이 이렇게. 근데 그거 막 배로 운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 그래서 가벼운 뭐로 내라는 거 앞으로 조세를 돈, 화폐로 내라. 이렇게 해서 화폐 제도를 근대화 시켜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 국제 통용화폐가 은이야. 은에다가 우리나라 상평통 뭐 화폐 가치를 맞춰 은본이제. 그 다음에 서양의 센티미터, 미터 등 미터법이라고 하는 도량형을 우리나라에 처음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도량형이 통일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의 일원은 앞으로 나랏돈 관리는 재정부서가 친구야. 원래 호조였잖아. 아문 체제로 이때 변경된과 동시에 재정부서 이름이 뭐야? 탁지 아문. 앞으로 나랏돈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고 탁지 아문 관청에서만 나랏돈 관리를 하겠대요. 탁지 아문으로서의 재정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개혁 갈게.
여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신분제가 짜잔 없어진답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공노비 있어 없어 이 순간? 산업이 있어 없어? 자, 이거를 다른 말로 공산업이 혁파라고도 표현해. 애당초에 노비 신분이 없어졌으니까. 양반 신분도 사라진 거예요. 왕 밑에 이제 다 조선의 국민으로 묶이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조혼 제도가 사라집니다. 조혼이 뭔데요? 일찍 결혼하는 풍속이야. 조선시대 때 너 나이는 애 둘이 쓸 나이예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결혼하거든. 근데 그런 여자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아. 그럼 제대로 성징도 안 됐을 텐데 애 낳다가 많이 죽었겠지. 그래서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걸 없애고 남자는 20살 이상. 이거 은근히 잘 나온다. 여자는 18세 이상만 이제 결혼이 가능해져. 됐냐?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웃이 잘못을 하잖아. 나까지 같이 조져져. 이거 연자제라 그래. 이거 없애. 왜? 이웃의 잘못은 이웃의 잘못에서 끝내야지. 왜 내 잘못까지 와, 샤발. 맞잖아.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가 허용돼요. 과부가 뭔지는 알지? 재혼. 남편이 일찍 잃은 여인은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재혼 가능합니다. 태종 이방원 때부터 과부가 재가 금지됐거든. 이제 여러 번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재혼 가능해? 그래. 그 다음에 태형을 폐지해. 태형이 뭔데요? 죄인을 형장대에 묶어놓고 가시나무 회초리 같은 걸로 엉덩이 찰싹찰싹 때리는 거야. 일본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유, 조선은 아직도 문해해가지고 옛날 당나라식 고대 형벌 갖다가 죄인들 조지네. 해갖고 이거 없애래. 근데 지들이 1912년에 조선 애들 매로 다스리겠다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개같이 부활시켜요. 끝났어요. 이게 1차 가부개혁이에요. 가부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1차인지 2차 가부개혁 내용인지 3차 을미개혁 내용인지 4차 광무개혁 내용인지 구분하는 게 포인트야. 외워. 끝.